설마 했던 일이 주말 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왔습니다. 외신은 온통 이 얘기인데 외신들이 이 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 첫 화면 편집을 비교하는 것으로 오늘 강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CNN은 베네수엘라 내부 분위기를 크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다음에 닥칠 일들을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웅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두로 체포작전 직후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풍경이에요. 흔히들 하는 말로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고 하는데 딱 그 분위기죠. 이걸로 마두로 정권이 끝났는지 여부를 확신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장면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벌어지는 풍경은 이겁니다. 먹을 것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서 쭉 늘어선 줄이에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위기에 대비해서 먹을 것부터 좀 쟁여 놓자라는 분위기, 역시 이제 불안감의 표시죠. 그러고 이제 미국의 다음 액션은 뭐냐? 여기 이제 루비오 장관이 한 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베네수엘라를 점령해서 말 그대로 통치를 할지 아니면은 정권 교체를 유도할지, 유도하면 어떻게 할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데 루비오 장관의 말이 레버리지라는 말을 썼어요. 직접 통치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임시정부를 통해서 이제 간접 통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잘 될 거냐라는 퀘스천이죠. 의문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딱 얘기했어요. 마두로 체포 얘기하면서 바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또 쉽지 않다라고 not easy, wouldn't be easy라고 딱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CNN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통치 그거 잘 안 될 거다. 석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이게 이제 CNN의 스탠스죠. 그리고 충격을 줬던 마두로 체포 작전의 뒷얘기가 이쪽 한 켠에, 이쪽 뭐 CNN 매일 아침 강투 보시던 분들은 아시죠? 여기 보통 연예인 사진 넣던 자리인데 여기에 체포 작전의 뒷얘기를 이제 배치를 해놓은 게 이제 CNN의 편집이고, 요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일단 마두로 대통령 이후에 실제로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 델시 로드리게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일단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침공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어땠느냐, 그리고 침공 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일단 요 얘기로 파고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를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 이것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통치는 위험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불안감을 전한 CNN하고는 좀 다르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네수엘라 출신들의 그 어떤 환호, cheers, 베네수엘라 출신 그 망명자들의 환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뭐 베네수엘라의 독재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환호하죠. 그러고 이제 마두로 체포를 보면서 가장 간담이 서늘한 사람, 이란. 이란의 하메네이가 가장 간담이 서늘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뭐 북한의 김정은도 하메네이 못지않게 후덜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쪽에서는 사설에서 이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얘기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딱 씁니다. 군사 행동이 국제법상의 불법이라는 좌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체포는 정당하다. 이 사설에 딱 명시적으로 써놓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또 이제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쿠바에 또 눈을 돌립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 문제와 별개의 사례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다. 탄압을 베네수엘라에 수출한 정권은 여전히 1,100만 명의 쿠바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 쿠바의 자유가 트럼프의 다음 단계여야 마땅하다라고 딱 이 칼럼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CNN하고는 톤이 전체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러고 자, 요거는 이제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또 다르겠죠. 일단 왼쪽에는 미국이 직접 통치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를 통한 어떤 간접 통치에 나설 거라는 루비오 장관의 말을 전하는데, 루비오 장관이 사용한 레버리지란 말은 뭐 참 용법이 다양하긴 한데 뭐 말 그래도 이제 간접 통치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레버리지란 표현 대신에 딱 대놓고 coerce, 강압이라는 표현을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팔 비틀어서 한다라는 뜻으로 보면은 같은 뜻일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다르죠. 레버리지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압이라는 단어하고는 참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러고 또 오른쪽에서 바로 또 뭐라고 쓰느냐, 이제 마두로 측근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저항을 다짐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뜻대로, 트럼프의 뜻은 이건데 그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그 전망을 뉴욕타임스는 편집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그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가 군사행동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장면을 또 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작전에 계속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미국을 새로운 위험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처럼 영원한 전쟁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넣고 있거든요. 이 점은 사실은 트럼프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전이 아니라 이제 핀포인트 공격으로 마두로만 쏙 잡아온 것이겠죠.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폭스뉴스예요.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한테 어디 갔어? 얼티메이텀, 최후 통첩을 보냈다. 마두로한테 보낸 게 아니라 마두로의 이제 동맹자들, 추종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 마두로하고 같이 정권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협조해라 라는 거예요. 이번 공격을 두고 당연히 이제 논란이 많죠. 공화당이 이번 공격을 비난한 민주당을 두고 도대체 얼굴에다 계란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국내적으로 이걸 비판을 하면은 결국 미국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다른 소식도 제가 뭐 있나 한번 전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베네수엘라에 집중해서 베네수엘라 이야기만 다각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두로를 잡아왔어요. 이게 설마 진짜 군사작전을 벌리겠는가 했는데 진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으로 잡혀 나올 국가원수는 누구인가? 의 의미로 다음 타자, 다음 타겟이 누구인가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두로의 후계자는 누구인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손발 맞춰서 좀 평화로운 중남미를 만드는데 일조할 사람 누구냐의 의미도 있습니다. 마두로의 다음은 누구인가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번 군사작전은 여러모로 좀
이제 우크라이나 전을 두고 이제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랬는데 역시나 21세기 전의 최첨단은 뭔지 미국이 보여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뭔가 군사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실제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게 이라크전이 트럼프에게 준 교훈이다. 뭐 군대 주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둔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0%다. 왜냐? 그러면 트럼프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원 쿠션 먹고 중국을 괴롭히는 거다.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무역 합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근데 무역 합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결국 돈 얘기잖아요. 근데 돈을 갖고 온들 수가 있다. 왜냐? 중국 돈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80조 됩니다. 6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요거 너희 돈 떼어 먹힐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을래? 아니면은 지금 받을래? 100년 후에 받을래?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을 괴롭히는 거죠. 요런 수가 또 있다. 그래서 복잡한 국제정치적 효과까지 여러모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워낙 유명해서 들어봤는데 마두로는 누구냐고. 너무 수준 낮은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두로가 누구냐. 1962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 버스 운전기사예요. 버스 운전기사 하다가 노동조합에 참여하면서 이제 노조 지도자로 컸고, 그러다가 이제 차베스한테 후계자로 낙점을 받아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이제 2013년이니까 2013년부터 올해 이제 하면은 이제 12년, 13년 뭐 이렇게 대통령 해 먹은 거죠. 이번에 마두로만 체포된 게 아니라 마두로의 부인이 함께 체포가 됐어요. 이 마두로의 부인이 또 유명합니다. 부인도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열렬한 차베스 지지자였어요. 차베스가 원래 1992년에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재판도 받고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때 변호사가 바로 지금 현재 마두로의 부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면받고 석방받게 되는데, 그 석방 과정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게 바로 그 변호사였던 현재 마두로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마두로는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젊은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 반역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생짜로 이제 인생 종친 건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인생을 건 거예요, 마두로는. 그래서 구명운동을 나섰었고, 스스로를 차베스의 아들로 스스로를 딱 자칭 차베스의 아들로 합니다. 그리고 차베스도 이제 나중에 암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직접 마두로를 자기 후계자로 딱 지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사실 오늘날처럼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린 거는 차베스죠. 원래 이제 나라가 거덜나도 당장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차베스는 운이 좋았어요.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는 고유가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유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럭저럭 굴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두로의 시대는 망가진 석유 산업의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을 뿐더러 때마침 또 마두로는 운도 없지 유가가 또 곤두박질 쳤네. 지금 현재 차베스 시절에 거의 반값이에요. 지금 한 60달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차베스 때는 100달러가 넘었었어요. 사실 푸틴이 저렇게 센 척하고 다니게 된 것도 이 고유가 때문이었고, 어쨌거나 유가가 작살이 나면서 베네수엘라는 어차피 석유 산업은 기존에 망가져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입이 없어지니까 경제가 망가지죠. 물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생필품은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은커녕 산유국에서 기름을 못 구해서 주유소에 가도 기름이 없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장면이에요.
무려 800만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합니다. 800만 명이 인구가 3천만인데 그 중에서 800만이에요. 거의 4명 중에 1명이 넘죠. 3명 중에 1명 가까이가 그냥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참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도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기로 아주 유명하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정도가 도망갔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명 인구 돼요. 그 중에서 700만이 나간 거예요. 근데 3천만에서 800만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베네수엘라에 사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떠나간 700만이 누구냐. 대개 의사, 엔지니어, 교사 이런 전문직, 그 다음에 20대에서 40대 비교적 젊은 층.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할 사람,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나라가 이제 나라 꼴이 아니게 된 거지. 사실은 이거야말로 사실은 그냥 트럼프가 잡아갖고 어떻게 간에 마두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이건 진작에 정권이 무너졌어야 마땅해요. 근데 차베스는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혁명이라고 부를지 쿠데타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본인 주장 혁명가잖아요. 이 혁명가 특유의 또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제가 망가져도 개인적인 팬덤이 있었어요. 이게 막 나라를 절단 냈는데도 살기는 팍팍해. 근데 차베스 만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두로는 그게 없어요. 집권하는 과정부터 그 이후의 통치 과정 전부 다 철저하게 차베스의 후광으로 갔어요. 경제는 망가졌지. 인기는 없지. 그러니까 마두로는 이제 철권이지. 군부하고 정보기관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했어요. 근데 본인이 일단 군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차베스는 본인이 군부 출신이잖아요. 예, 군부한테 사실은 약간 끌려다니는 측면도 있어요. 어쨌거나 무서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민심은 진작에 등을 돌린 거예요. 이런 상태라고 판단을 하니까 미국이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대통령 잡아올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로는 사실은 정권은 내부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였다. 일단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딱 여기까지 이제 마두로가 누구고 왜 그러면은 트럼프는 마두로를 잡아갔냐. 일단 명분은 뭐 마약 사범의 뭐 수괴고 뭐 등등 많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일단 딴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자,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제 베네수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이제 미군의 호송 헬기에 이런 꼴로 이제 실려서 갑니다. 참 정말. 그리고 이걸 또 보란 듯이 사진으로 공개한 사람이 또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에요. 어쨌거나 악당이건 뭐건 간에 어쨌거나 남의 나라 들어가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왔다. 충격이죠. 야, 이게 가능해? 이게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보여주는 어떤 국제 정치적 현실,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는 역시 이거는 저기 못 배워먹은 놈 티를 내요 라고 욕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욕하는 건 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 정치 현실이 바로 이거다. 이 대목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뭐 해군력이 모자라고 뭐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 같지 않고 아이고야, 베네수엘라는 자기 대통령이 잡혀가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담함도 놀라웠지만은 현대의 군사기술, 사실은 군사기술보다 더 대단한 건 정보기술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게 진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될 포인트예요. 일단 뭐 150대 가량의 항공기가 출동했고 교전도 일부 있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미군 뭐 부상자도 있었다고는 하고요.
근데 뭐 부상자가 뭐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 미군 비행기가 막 카라카스 시내를 막 쑤시고 다니는데 베네수엘라는 미군 항공기를 잡을 방공포 한 방을 제대로 못 쏜 것 같아요. 일단 미군은 카라카스 시내에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냥 조명을 다 없애버려요. 그걸 이제 그 예전에는 발전소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자전으로 그렇게 불을 다 정전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레이더도 마비시켰어요. 미군이 이제 카라카스 시내를 마음껏 돌아다녀도 눈으로 보이면은 총으로 쏘겠지만은 이제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면 레이더로 쏘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미사일을 못 쏴요. 치명적인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포 한 방을 제대로 못 쏘는 거죠. 그러고 통신시설도 전부 다 박살내버려요. 부시기도 하고 마비시키기도 하고 먹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마두로는 자기 자당 말고 자기 잡으러 이제 오는 헬기 소리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실제로 들릴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고받은 적도 없어. 왜? 전화가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헬기 소리 들리니까 야 이거 뭐야? 했겠지. 근데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어. 안 되는 거지. 야 빨리 여기 군대 보내가지고 얘들 다 잡았. 아니 명령을 들을 전화선이 먹통이야. 통신이 먹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군대 출동 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전화기가 먹통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뿐만이 아니에요. 통신이 먹통이 되면은 군수 내부도 국방부에 앉아 있어도 헬기 소리는 들렸겠지. 야 저놈들 저거 잡아야지. 잡으라고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군 자체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는 사실은 20년 전에 이라크 전쟁 때도 똑같았어요. 그 이라크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최초에 이제 새벽에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거보다는 규모가 작았어요. 그때는 이제 사막 위로 날아가는 거라서 이제 그 헬기 몇 대만 쫙 갑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레이더 피해가지고 저고도로 쫙 날아가가지고 일단 통신시설하고 레이더 기지하고 다 작살 내놓는 걸로 딱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통신시설, 레이더 시설 작살 내는 게 일단 시작. 그다음에 통신시설 작살 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러면 전쟁 중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 전쟁에서 잔혹행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그나마 좀 파장이 좀 덜한 게 미군은 그렇게 하면은 CNN이 그거 다 보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요. 근데 이제 푸틴은 조지아에 들어가갖고 체첸에 들어가갖고 잔혹행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거기에 CNN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라크에서 통신시설을 마비시킨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CNN의 그 송출 전화국이었어요. CNN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그건 지금까지 통신하고 방공포 마비시키는 건 전쟁의 기본. 그동안은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20년 전에도 이미 했었고 할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못했던 거를 이번에 마두로가 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확한 위치 파악이었어요. 8월부터 CIA가 카라카스에 들어가가지고 마두로에 대한 정보를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마두로가 어디서 자는지, 자는 데까지 언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동할 때는 주로 어디를 다니는지, 그 다음에 먹을 거는 어디서 뭐 사서 뭘 먹는지, 옷은 뭐 입는지, 심지어 반려동물은 뭘 키우는지, 반려동물 이름은 뭔지 다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하고 달라졌다는 게 20년 전에는 이라크에서 사실은 조지 부시도 엔간하면 이라크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세인만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후세인 어디 있다라고 CIA가 딱 보고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토마호크를 그냥 한 30발 한꺼번에 바바박 날려버립니다. 토마호크 한 발에 몇억 원 하는 거 아시죠? 한 발에 몇억 원이 아니라 몇십억 원 합니다. 그거를 한 몇십 발씩 날려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어요. 거기에 이제 어디에 벙커 안에 후세인이 숨어 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벙커조차도 없었어요. 후세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정보죠. 그러니까 그런 헛다리를 이라크에서는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8월부터 딱 CIA가 들어가가지고 정보 다 취합해가지고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부터 마두로 어디 있는지 다 보면서 준비 시작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별로 좀 안 좋아가지고 악천후 때문에 좀 며칠 한 나흘 기다렸대요. 나흘 기다리다가 이제 자 출동하니까 빠방 들어가고 탁 잡아온 거. 어쨌거나 이번 일로 이제 제대로 확인한 거는 이른바 돈로 독트린이에요. 멀로 독트린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판 돈로 독트린. 다른 건 몰라도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앞마당이다. 내 거에 누구도 침바르지 말고 그 다음에 내 거 안에서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미국의 객이면은 국물도 없다. 베네수엘라를 때린 명분이 마약이잖아요. 마약하면은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콜롬비아가 진짜 마약의 최고봉이에요. 코카인 산지 압도적인 1등이 콜롬비아예요. 코카인 재배를 할 수 있는 게 지리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 지리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콜롬비아예요. 네, 콜롬비아가 이제 사실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찔리죠. 또 하나는 이제 멕시코예요. 이게 여기서 마약 왜 만들겠어요? 결국 미국에다 갖다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콜롬비아가 됐든 뭐 페루가 됐든 베네수엘라가 됐든 이게 100길로 마이애미로 직송할 거 아니면은 결국은 육로로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면은 아니면 100길로 가더라도 이제 멕시코에 갖다 주면 멕시코에서 육로로 대부분 멕시코에서 육로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멕시코에 마약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멕시코에 멕시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쿠바예요. 쿠바하고 미국의 악연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쿠바의 혁명을 만들어준 게 또 미국의 마피아들이긴 한데 이제 쿠바를 이제 도박과 향락의 도시로 만들어 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반발심이 생기면서 혁명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죠. 어쨌거나 쿠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 군사적인 원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제공해주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석유 봉쇄력 나오면서 쿠바가 석유를 하나도 못 받고 있죠. 가뜩이나 지금 허덕대는 상태였는데 이제 쿠바 같은 경우도 깝깝해진다. 그러고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된 베네수엘라, 쿠바, 멕시코가 전부 다 국가 원수가 다 좌파예요.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심지어 좌파 게릴라였고 여기는 이제 민주정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좌파 정부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콜롬비아.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보트 하나를 타격을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콜롬비아 사람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콜롬비아에서 대차게 항의를 했고 좀 입씨름 좀 했었죠. 지금 좀 아뜨거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런 이제 마약 산지들도 있지만은 마약 산지, 마약 경로도 있지만은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그린란드죠.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한 대충 이연저리까지는 믿을 만한데 이거보다 위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보다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린란드도 그런데 어쨌거나 이 지도로 봐도 이게 그린란드는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라고 이제 그 트럼프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로 독트린이라는 그런 거는 아메리카 대륙은 내 앞마당이고 내 앞마당에는 다른 사람 침바르지 마라. 이거니까. 요건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미국이 관리하겠다. 이 움직임이 더 본격화할 수도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이란의 하메네이가 아마 지금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진단했는데 실제로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떨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할라 그러면 하는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돈로 독트린이라는 게 지금 가장 각인이 된 상태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미국 대륙을 정리하는 절차가 1차적인 트럼프의 관심사지 중동은 여기서 부차적이다. 더군다나 중동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믿을 만한 대리인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라크전하고 이번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후세인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이번에는 마두로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고, 이게 사실은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휴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위성 정보 받고 막 뭐 드론 날려보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결국은 사람이 이란 깊숙이 첩자를 박아놔야지 그 아주 깊숙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박아놓은 사람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죠. 지난번에 하마스를 이란 영빈관에서 폭사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굳이 안 때려도 지금 내부 혼란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어설프게 흔들어댄다? 그럼 오히려 내부 단합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란은 일단 가뜩이나 집안 싸움이 지금 복잡하니까 일단 좀 봅시다. 최소한 1차 순위는 아니다. 돈로 독트린이라는 거에서 그래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중남미는 내 집 앞마당이니까 눈독 들이지 마라. 이게 이제 돈로 독트린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남미에 열심히 눈독 들이고 있던 나라가 있죠.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난번에 여기 파나마 운하 갖고도 트럼프랑 한따까리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진짜 각별히 공을 들였어요. 왜냐?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있으니까. 정말 석유의 확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전략의 대전제예요. 중국은 그건 잘 알고 있고, 중국이 근데 이제 미국도 옛날에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석유 시설에 투자를 했었어요. 50억 달러 이상. 지난번에 이제 그 차베스가 국유하면서 이거 다 날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 되찾겠다고 들어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작 그 유전지대 석유시설에 미국처럼 투자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 대신에 중국은 1대1로 사업이 대체로 이렇죠. 차관 내지 대출을 아닙니다. 그냥 돈을 빌려줍니다. 대신에 이거 상환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원유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대단합니다. 한 대충 600억 달러 이상이에요. 650억에서 670억 이 정도면은 제가 아까 80조 얘기했는데 80조가 아니라 거의 100조 정도 수준의 돈이 되는 거죠. 1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정부의 차관이고 정부의 대출이잖아요. 이거는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떼먹힐 수도 있는 돈이 된 거예요. 한 100조 원 떼먹힌다고 생각해봐요. 어마무시하죠. 물론 이거를 사실은 여기도 뭐 엄연히 법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떼먹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뀐다면 일단 상환 조건 재협상이란 말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돈 갚는 사람이 아니라 돈 빌려준 사람이 전전긍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원유로 갚던 거를 차라리 이제는 뭐 돈으로 줄게 그러고는 대신에 원유를 비싸게 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건 결국 원유였는데 이 원유 공급을 원활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원유를 파는데 비싸게 파는. 지금은 이제 빌려준 돈 받는 개념이니까 대충 싸게 받다가 이제 비싸게 받는 이런 느낌으로 좀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가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거에 대처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정해져 있을 때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리려고 아이 딱 이러면은
쫄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을 때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지금 좀 날라 들어와야 되는데 안 날라 들어오면 진짜 불안하죠. 그래서 살짝 눈 뜨면서 뭐 그런 거 있죠. 이 불안한 마음이 지금 중국의 마음이고, 이게 이제 미중 간에 결국 이제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은 결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근데 지금 싸움을 요모조모 걸었다가 사실은 싸움을 거는 족족 솔직히 말하면 유효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싸움을 거는 것 중에 유효타가 만들 만한 지금 건덕지 하나 먹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베네수엘라라는 원 쿠션 먹고 중국을 괴롭힐 수단을 미국으로서는 하나 확보했다의 수단 정도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게 미국의 계산대로 되려면은 베네수엘라의 정부 흐름이 미국의 계산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게 국제 정치적인 영향이라든가 석유 산업의 영향이라든가 이게 미국의 계산대로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내부 사정은 미국의 계산대로 되겠느냐? 과연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일단 따져봐야 될 거는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마두로 체포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권 이양할 때까지 미국이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히 지금 뭐 미군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한 15,000명 정도 군대가 가 있긴 하지만 대규모로 진입할 태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이라크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죠. 근데 후세인 제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점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이라크 전쟁 때 미군 전사자가 4,5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미군 희생자의 거의 대부분은 이라크를 후세인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전투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점령하는 중에 순찰 돌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골목에 숨어 있다가 총 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폭탄 테러하고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전쟁 비용이 기준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계산되긴 하는데 최소 1조 달러 이상은 썼거든요. 1조 달러 그러면 한 1,400조 원 됩니다. 그걸 계산에 따라서 하면 2조, 3조도 있어요. 전쟁 비용이 급증한 것도 사담 후세인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이라크를 치고 들어갔던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까지의 전쟁 비용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둔 비용이, 왜냐하면 주둔하는데 그냥 막사 하나 세우고 그냥 띵까띵까 노는 주둔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주둔이었거든. 그 바람에 이렇게 전쟁 비용이 급증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 만약에 이게 지금 2003년부터 5년 얘기란 말이에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미국 군인들 한 4,000명 죽이고 한 1조 달러 전쟁 비용으로 쓴다? 아이고야, 트럼프로서는 정치적으로 자살이죠. 더군다나 올해 선거가 있는데 네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주둔 비용이 늘어났던, 점령 비용이 늘어났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후세인 정권 교체가 문제였잖아요. 레짐 체인지가 과제였잖아요. 이 레짐 체인지 하면 되지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바트당을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냥 바트당의 최고위층만 제거한 게 아니라 그냥 기술 관료들까지 5만 명 이상을 한꺼번에 해고했어요. 실업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이라크 군인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이었는데 군대까지 해체해버렸어요.
물론 퇴직금도 없어요. 어제까지 총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입도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총 쏠 줄 아는 무장 세력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됐어. 그 불만의 대상은 미군이야. 미군을 상대로 싸우죠. 이게 이라크 점령 과정에서 미군의 최대 실수로 지목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는 그 이라크전을 배운 거예요. 그 이라크전을 제일 비판했던 게 트럼프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골치 아파지는 거는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점령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점령을 하려고 그래도 이거를 미군이 직접 통치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 알아요. 이거는 걔네 행정조직이 통치하도록 내비두는 게 낫다. 이게 나쁜 놈들이니까 행정조직을 해체한다? 그럼 무정부 상태가 된다. 아무도 못 말리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든 좋은 놈들이든지 간에 여기에서의 그 통치 조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마두로만 쏙 잡아가고 베네수엘라의 다른 권력층은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로 겁주는 거죠. 니네는 남겨줬고, 자,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하고 협력할 파트너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잘하면은 미군 주둔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이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실제로도 루비오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필요한 거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도 해요. 물론 루비오 장관이 전한 얘기. 그런데 이 양반이 베네수엘라에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이 됐잖아요. 직무대행으로서 이제 장관들 딱 소집해가지고 내각 회의를 하면서는 일성이 뭐였냐?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다. 미군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식민지가 되지 않는다. 뭐야 이게? 트럼프가 하는 얘기랑 너무 다르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현재 상황은 일단 이 양반 로드리게스 부통령한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참 헷갈려요. 일단 차베스 때부터 정권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오빠가 현재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권의 정통성도 있고 이제 핵심 인물이죠. 그 다음에 현직 부통령이자 석유장관 겸직이에요. 그리고 외교장관, 재무장관을 이미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경력상 좀 말이 통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실제로 이제 과연 트럼프한테 이중 플레이를 했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정말 이 양반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가려 그러면은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우면은 결국은 이제 주먹이거든요. 결국 군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어떤 정권의 핵심 인물이긴 한데 이 군대하고 인연은 또 없어요. 이게 이제 또 뭔가 좀 트럼프가 오로지 믿고 맡기기에는 이 양반이 정치력에 기대야 되는데 그건 또 검증된 바 없고, 만약에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가 진심이라면, 그래서 미국에 협조하기로 했다면 그 내각회의에서 했던 국내용 발언은 군부를 꽉 틀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워워워워 하면서 지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군부가 튀어나가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여드리고 뉴욕타임스도 보여드리고 했지만은 이게 서구 언론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하는 말 다르고 국내용 말이 다른데
트럼프가 지금 말하자면은 눈팅을 맞았다. 그냥 트럼프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또 하나의 마두로를 자기 손으로 임명한 것 같다라고 몰아가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차피 지금 마두로만 쏙 꺼내가고 베네수엘라의 체제를 그대로 뒀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를 당장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사실은 더 복잡하다. 남겨둬야 된다. 라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중 플레이가 태생적인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갑자기 궁금해지죠. 아니 그럼 노벨상 받았던 마차도 있잖아. 그 잘난 마차도 뭐하고.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은 받았는데 야당 지도자긴 한데 야당의 대표는 아니에요. 그게 또 이 양반의 한계예요. 오히려 지금 국제사회에서 주목한 사람은 이 양반이에요. 그 마두로가 국제사회에서 인심을 결정적으로 잃은 게 이제 대규모 난민 사태, 그 탈출 사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죠. 그 대선에서 마두로가 사실상 졌어요. 졌는데 이제 어거지로 이제 이거 무효 그러고는 자기가 이겼어 그러고는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승리를 어거지로 뺏긴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에요. 에드문드 곤잘레스. 이 양반이 이제 국내에 계속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는 지금 스페인으로 지금 망명한 상태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저기 직업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또 좀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이미 대선에서 승리했던 사람이다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야권이 집계한 바로는 이 양반의 득표율이 67%쯤 됐고 마두로는 한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그때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다라는 건데 이게 정권 이양이라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끝난다. 이게 만약에 민주사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민주사회여야 되죠. 일단 선거를 제대로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선거를 치를 능력이 없다? 그러면 권력 기반을 가진 군대가 그냥 힘으로 그냥 싹 다 잡아버리면 돼요. 쿠데타로 하루아침에 정권 이양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둘 다 아니죠. 왜냐하면 군부는 기득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치러서 이기길 기대하는 야권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그 군부가 선거 결과에 승복을 안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 부조화 속에서 이제 서두르면은 무리수가 생기고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 만약에 마두로의 위치가 미국 정보기관에 흘러 들어갔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가 마두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미국에 보고했다가 하나 있고, 근데 이 가능성은 낮아요. 실제 가능성은 두 번째가 많죠. 베네수엘라 내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층 내부에 반마두로가 있는 거예요. 이 반마두로가 미국하고 콕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두로 위치를 미국 CIA에 알려줬고, 이 CIA가 여기 있답니다. 그러고 보고를 했고 거기를 이제 쳐들어간. 뭐냐면은 권력 내부에, 그러니까 차베스와 마두로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권력 내부에도 마두로의
찬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거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군부 내부에서 무력을 가진 자들끼리의 내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야, 이참에 우리 제대로 된 베네수엘라를 만들자라는 쪽과, 야, 대통령 뺏기고 넌 벨도 없냐? 라는 쪽과의 내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게 차베스 대 똑같은 차베스의 추종자들끼리의 이제 내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일단 분위기를 갖고 와야 돼요. 뭔가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 지금 마두로가 잡혀갔는데도 베네수엘라 거리가 지금 미국 규탄 시위 하나 없는 거 아까 보셨죠? 조용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 없어요. 차라리 오히려 규탄 시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잡아간 미국 나쁜 놈, 미국 규탄 시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위기를 마두로 정권 타도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야권의 능력, 이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대사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걸 만들어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곤잘레스하고 마두로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네수엘라는 사실은 이 차베스에서 마두로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의 기득권은 그야말로 이익 공동체예요. 이익 공동체. 이익을 얘들은 지금 대의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익과 대의가 싸우면은 제가 목격한 바 대개의 경우 이익이 이깁니다. 근데 가뜩이나 이익과 대의 그러면은 이익이 이기기 쉬운데, 심지어 얘들끼리 서로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분열을 한다? 그럼 뭐 승산은 따져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일단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되고,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이 법정 내부 촬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파를 그려가지고 법정 내부 풍경을 묘사하긴 합니다. 마두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 대부분 베네수엘라 관련 소식을 중점 보도하고 있는데, 일단 편집의 차이를 잠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의 차이이기도 하고 어떤 기사들 주로 다루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NN 화면에서는 요거는 베네수엘라 이후에 트럼프가 경고장을 날린 나라들이 어디냐를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은 그린란드, 그 다음에 멕시코, 쿠바, 콜롬비아, 이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루는데, 가장 주목되는 거는 이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태도 변화죠. 첫날에 이게 저항을 다짐해 가지고 얘 또 이중 플레이 하나 했는데 하루 만에 또 미국과의 협력으로 돌아섰어요. 오락가락합니다. 그러고 트럼프는 사실 베네수엘라 통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석유 인프라 복구가 1차 관심사로 보이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복구 비용이 들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50조 원 정도는 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돈이 투입되려면은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죠. 베네수엘라에 돈 투자했다가 이게 뭐 막 난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치 안정이 전제 조건인데, 이 기사는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 개발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석유 인프라는 이미 완전히 망가졌다. 정치적인 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석유를 다시 늘리겠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좀 특별하다고 했죠. 이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고 아주 걸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그러면 떠올리는 게 비교하자면 식용유 같은 느낌 있죠. 근데 식용유하고 비슷한 통에 담겨져 있지만, 식용유는 그냥 따르면 쭉 나오죠. 근데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쭉 짜야 나오는 거 있습니다. 조청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약간 조청의 느낌인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모래도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빼내지 않으면 관이 막혀요. 그 외 조청도 물엿 같은 거 오래 두면 그거 굳어가지고 빼내지도 않고 막 빠지지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빼내지 않으면 굳어서 못 쓰게 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해상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이걸 수출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 좀 있으면 다 망가진다. 그런데 그럼 빨리 빼야 되는데 어디로 빼는 게 좋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거 하나. 이 특별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정제하기에 최적의 시설을 가진 곳이 어디냐? 그게 미국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의 정유 공장들이에요. 사실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 미국 석유 회사들이 오판을 했어요. 이 앞으로는 식용유 같은 원유는 귀해질 거다. 대신에 이 조청 같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식용유 같은 게 언뜻 생각해도 더 좋은 석유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떨어졌고 이제는 좀 약간 질 떨어지는 그런 이제 끈적한, 그래서 정제해서 할 일이 많은 이런 게 많을 거다 싶어서 그쪽으로 최적화된 시설을 잔뜩 지어놨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는 베네수엘라는 이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버려 가지고 미국으로 아예 미국을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죠. 바로 셰일 혁명인데, 문제는 이놈의 셰일이라는 거는 이게 뽑아내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일단 뽑아냈을 때 상황에서는 이건 거의 물 느낌이거든요. 식용유보다 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유공장 팽팽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으로 돌린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기름값을 낮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일단 놀고 있던 원유 공장의 일감 만들어주는 거죠. 정유 공장, 석유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 많고 국가 경제에 또 차지하는 비중 높고 입김이 세죠. 게다가 이 텍사스라는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공화당의 텃밭 아니에요. 지금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트럼프 눈에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올해 중간 선거밖에 없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뭐 전통적인 외교 문법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미국 국내 정치 문법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2주일 전부터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도망간 유조선을 쫓고 있었죠. 대서양을 건너가서 거의 북해 아이슬란드 앞바다에서 드디어 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가 러시아 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질 조짐인데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해상 봉쇄로 석유를 못 팔고 있잖아요. 이거 미국에 가져와서 미국이 팔아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요 얘기요. 이게 아직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챗GPT의 대항마로 이제 비슷한 챗봇이죠. 챗봇 그 생성형 AI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한 3,500억 달러, 그러니까 46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460조, 3,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가치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그 오픈 AI가 너무 상업적이다. 그러면서 난 이런 거 싫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그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오픈 AI하고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제 뛰어넘을 수준까지 지금 됐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오픈 AI가 있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잖아요.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예요. 엔트로픽의 뒤에는 아마존하고 구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오픈 AI와 어떤 엔트로픽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내지 구글의 싸움. 그야말로 이건 뭐 거의 스타워즈급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투자자들은 단독주택을 매입을 금지한다 라고 방침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긴 하는데 이 발표만으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고민이 뭔지, 그 다음에 미국의 국내 상황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거 트루스 소셜로 발표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바이든의 탓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자기 집 자가 보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거의 닿을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라고 인정을 해요. 이렇게 인정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집에서 살지 기업에서 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은 단독주택을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이른바 affordability crisis,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활비 부담 급등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생활비 부담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값이 늘 문제가 됩니다. 주거비죠. 그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는 얼마 안 된다부터 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게 효과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고 나오는 상황 그 자체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 소식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가 한 대 있고 여기 지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죠. 이게 지금 사고가 나 있고 사실은 여기 비어 있는데 운전자가 죽었어요. 뭔 얘기냐면은 이게 배경이 지금 미네폴리스거든요. 미네소타입니다. 한 여성 운전자가 이민 단속국 요원한테 뭐 킬드 그러면은 뭐 죽임을 당했다, 살해당했다까지는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 직원이 저 사람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단속을 해보려고 신분증 좀 까보셔 그러려고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민 단속국 직원을 마치 칠 듯이 차가 움직이더라. 그래갖고 이민 단속국 직원이 정당방위로 그냥 바로 총 뽑아갖고 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방위다. 이게 이제 이민 단속국의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의 총 맞아 죽은 사람이 37세 여성이에요. 야, 무슨 여성이 이게 뭐 험악한 무슨 덩치 큰 남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잉 단속 논란이 벌어지죠. 이게 미네폴리스가 미네소타잖아요. 지금 미네소타라는 데가 가뜩이나 그 복지 사기로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지 사기 논란 때문에 그 한때 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던 팀 월츠 주지사가 재선 도전조차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요거 이번에 이 사건이 어쩌면 또 한 번의 상황 반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그린란드입니다. 이건 뭐 딱히 뭐 발생 상황은 아닌데 이게 뭐 계속 논란입니다. 뭐 당장 뭐 무슨 베네수엘라처럼 군사작전을 벌일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그린란드를 원하는 거는 진심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좀 이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유조선 납포, 그 다음에 그린란드 이 두 가지 얘기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좀 뉴스 꼭지가 좀 줄어들었죠. 좀 줄여서 좀 집중력 있게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유조선 납포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그동안 바로 이 배가 이제 그동안 벨라 1호라고 불렸던 그 유조선의 모습이에요. 딱 보시면은 아니 뭐 유조선이라는 데가 뭐 여기 녹 다 쓸어 있고요, 거무튀튀하고요.
딱 일단 외양에서부터 굉장히 낡아 빠진 배처럼 보이죠. 작년 말에 이 배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기름을 실으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벌써 딱 수상해 보이잖아요. 무슨 유령선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해양경비대가 해상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너 뭐냐 그러고는 좀 봅시다 그러고는 이제 배에 올라가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는 냅다 튄 거예요. 딱 거기서 냅다 튀기 시작한 거예요. 냅다 튀었는데 그게 베네수엘라 앞바다였잖아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앞바다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고부터는 냅다 튀어가지고는 대서양으로 뛴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는 휙 뛰어가가지고는 한 2주를 도망간 거예요. 해양경비도도 징하게 2주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납포에 성공한 겁니다. 참 징하게도 뛰었고 징하게도 쫓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그냥 사진으로 했는데 보면 이제 배에 여기 요것들이 다 사람입니다. 특공대가 지금 배에 오르는 모습 이제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헬기가 이렇게 헬기가 배 주변을 이렇게 휘잉 돌면서 이렇게 까불면 죽는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도와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이 배 한 척을 잡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벌인 거죠. 왜냐하면 이 지점을 지나가면 이제 좀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나온 얘기로는 이 상황에서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일로 갔잖아요. 여기서 이게 뭐 유럽 쪽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일로 더 가가지고 저기 지구는 둥그니까 북극권 쪽에 이제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항구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겨울에 잘 어는 항구인데 대부분 얼죠 뭐. 글로 이제 목적지로 하고 지금 토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더 넘어가면 이제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까봐 더 이상은 못 기다려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작전을 벌인 건데, 군사작전 중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일단 요 비행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요 앞에 사실은 프로펠러가 있어요. 프로펠러를 도는 건데, 요게 원래는 딱 보면은 우리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재벌들의 개인 비행기 있죠. 그거예요. 그거를 군사용으로 개조를 한 게 U-28A 드라코라고 부르는 비행기예요. 요게 보면은 일단 부자들 개인 비행기 민항기처럼 생겨가지고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리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군사용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정찰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실질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항공에 떠다니면서 이제 지상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나 음성이나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 야 너 뒤에 뭐 적군이 나타났다, 얼른 뒤에 있는 너 처치해라, 그러면 이제 처리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이제 이 비행기에서 찍은 영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뭐 비행기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다 언뜻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P8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항공기인데, 요거는 요 비행기가 일단 사고 해역으로, 이건 뭐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사고 해역으로 출동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뭐 하는 비행기냐? 이게 잠수함을 탐지하는 정찰기예요. 갑자기 여기서 잠수함은 왜 나오나? 그러게요. 잠수함이 왜 나올까요? 러시아가 이 유조선을 보호하려고 잠수함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북쪽으로 더 가서 무르만스크에 더 가까워지면은 이제 러시아 세력권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지금 잡는다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는 막 해군 함정 보내고 잠수함까지 보내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지. 러시아는 진작에 미국에다가 외교적으로 요청을 했대요. 그 배 추적 그만해라.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그 선전 활동도 했어요. 아니 말이지, 지금 민간 선박, 죄 없는 민간 선박을 저렇게 군함들이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영상 찍어서 막 공개하고. 그 이유가 이제 이 배가 지금은 러시아 배로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 배라는 컨셉도, 그러니까 그 배의 선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선적. 적이라는 게 이제 국적할 때의 그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어디에다 뒀냐? 우리 호적할 때의 그 적이고, 이게 적을 어디로 두냐? 이게 그냥 그야말로 서류 장난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놈의 배가 처음 미국 해양경비대 단속에 걸렸을 때는 무국적 선박이었어요. 국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걸리니까 일단 도망가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도중에 배 옆면에다가 막 보여요. 이렇게 해양경비다 보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봤더니 거기서 페인트로 얼기설기 러시아 국기를 그리고 있더라. 그러더니만은 자기 배 이름도 마리네라라고 그냥 콜사인을 바꾸고, 그리고 등록번호를 그냥 러시아로 그 자리에서 그냥 변경해 버리더라. 이게 전형적인 속칭 말하는 그림자 선박. 그러니까 단속되기 전까지는 얘가 뭐 하는 배인지 전혀 없어. 심지어 위치 추적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조용히 그냥 석유 밀수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걸리니까 갑자기 나 러시아 사람이야 이제 이러고 이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러시아 선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러시아 선박이 추적하지 마라 했는데 납포를 해버리니까 러시아는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죠.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낼 때 그 국회의원들이 좀 동원이 됩니다.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동원이 돼. 이게 간밤에 나온 얘기는 그래요. 유조선의 납포는 21세기의 해적행위다. 뭐 말로만 보면 뭐 마치 뭐 사실 남의 나라 배를 뭐 미국이 뭐라고 잡아가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비난도 하고, 러시아 외무부 같은 경우에는 야, 네가 왜 잡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잡혀간 사람들 우리 국민들도 있다. 우리 국민들 보내다오. 이러고 나오는 상황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른바 그림자 선박이라고 하는 데가 대충 한 1000척 이상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벨라 1호라고 하는 납포된 유조선이 그러하듯이 대개 이제 소유권도 불분명하고, 또 그러고 보험도 없어요. 왜 보험이 없느냐?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면 영국이 해상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배예요 라는 뜻이랑 사실은 거의 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배들은 러시아의 돈줄이다. 러시아 석유 팔아서 러시아에 돈 대주는 배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2주가 넘는 추격전 끝에 대서양까지 건너가서 북해에서 러시아의 돈줄을 딱 하니 끊어 먹었더라. 이게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분명히 이제 베네수엘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추격전의 시작도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런데 자, 러시아의 돈줄을 끊어 먹은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말부터 러시아를 향한 트럼프의 어법이 또 바뀌었어요. 여기 써놨는데 I'm not thrilled with Putin. 이게 드릴이 이제 전 드릴이라는 말을 들으면 옛날에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그냥 그야말로 직역하면은 뭐 푸틴 때문에 뭐 별로 뭐 썩 짜릿하지 않아 뭐 정도의 느낌인데, 뭐 우리식 화법으로 얘기하면은 요새 푸틴 하는 짓 영 마음에 안 들어. 요 정도 느낌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푸틴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 푸틴을 비난하는 어조로 돌아섰어요. 물론 트럼프는 뭐 오늘까지 이러다가 내일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의 말만 보면은 이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조선 납포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사실은 행동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뒤엎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개별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까먹고 있지만은 지난 11월 달에 그 미국이 러시아 석유회사 1등, 3등한테 제재 때렸잖아요. 그거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제재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돈줄을 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그림자 함대 납포까지 했다. 그 의지를 이제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본류로 다시 돌아오면은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뭐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 요 얘기도 비슷합니다. 그 양이 총 5천만 배럴. 이게 베네수엘라의 하루 생산량이 지금 가장 적었을 때 한 50만 배럴에서 그나마 한 100만 배럴 정도로 유지됐고, 요즘에 보통은 한 80만에서 90만 배럴 정도 되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배럴이 있다 그러면은 대충 한 2달 동안 수출을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해상 봉쇄 기간하고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이것도 비슷합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의 결정.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의 결정. 특히나 기름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미국이 지시를 하겠다라고 백악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캐롤라인 리벳이 딱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석유의 처분을 미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체적인, 그야말로 완전히 총체적인 계획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를 대충 $50 선까지 맞춰보겠다. 타겟으로 딱 정한 거래요. 좋아요. 기름값 싸지면 좋죠. 기름값 싸지면은 뭐 우리도 좋고 미국 소비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체감이 더 좋죠. 근데 좋은데 이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 석유 회사들이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인 건 맞는데 문제는 땅 파는데도 돈이 든다. 그러니까 석유를 우리가 뭐 땅 판다 그러면 공짜로 얻는다라는 얘기로 하지만은 아니다. 석유 회사들도 최소한의 이윤을 남겨 먹으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수준의 유가 $60 수준은 돼야지 이게 땅 파는 인건비가 나온다, 기계값 나온다 이건데, 이걸 만약에 $50까지 내린다? 소비자들은 좋다고 하겠지. 근데 석유 회사들은 그러면 남는 게 없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된 게 이제 셰일 혁명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셰일 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원래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낸다고 유가가 싸면은 일부러 없는 에너지원을 새로 찾으려고 애를 안 쓰잖아요. 왜냐? 셰일 뽑아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유가가 그때 막 $100 넘고 막 이러니까 이대로 못 산다 그래갖고는 돈 들더라도 해보자. 그게 셰일이었는데 유가를 50을 만들어? 셰일 회사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베네수엘라 석유 얻으려다가 미국의 석유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겠네? 근간까지는 안 흔들더라도 최소한 미국 석유 회사들한테는 마냥 반가운 소식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그 투자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한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너 그때 되면 너는 대통령 아니잖아. 미국의 정권 교체도 불안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내부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돈 들여가지고 산업을 재건해 놨는데
또 차베스 같은 놈이 들어와 갖고는 국유화해 버리면은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석유 열심히 캐고 있는데 아프리카가 그러거든요. 막 게릴라들이 쳐들어갖고 석유를 막 훔쳐갑니다. 베네수엘라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가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은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이거 흔히 하는 말로 시계 제로라 그러죠. 지금 앞이 전혀 안 보여요. 완전히 그냥 안개 속입니다. 오리무중. 밤새 일단 나온 뉴스 하나는 이제 정치범들을 석방을 했어요. 정치범들을 석방을 했다. 뭐 좋아요. 뭐 뭔가 좀 민주화의 신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호만 있는 게 아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며칠 전 얘기예요. 콜렉티보라는 민병대를 풀어가지고 거리에서 마구잡이 검문을 하고 아무나 휴대폰 막 다 까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고. 이 뭐야. 한쪽에서는 정치범 풀어준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전혀 다른 신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작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디오스다도 까베오라고 하는 내무장관이거든요. 이 양반은 여기도 군복 입고 있지만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베스가 나중에는 결국 선거로 당선되는데 그 선거에 나오기 전에 원래 쿠데타를 시도했었죠. 실패해갖고 수감됐었고 그때 이제 그 변호사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마두로하고 같이 미국에 잡혀간 부인이고 어쨌거나 그 실패한 쿠데타 때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박정희의 김재규 같은 사람이야. 내지는 차지철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이제 반미 성향이 강하죠. 거기다가 이제 내무장관이니까 당연히 치안을 다 책임지는 사람인데 단순히 경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장 보면 콜렉티브라는 민병대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수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정치적인 경쟁자다라고 예컨대 이제 마두로가 끝난다? 그럼 다음 대통령 누구 하냐? 좀 약간 유해 보이는 로드리게스냐? 강해 보이는 카베오냐? 이 얘기가 나왔을 정도의 얘기를 듣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최대의 정적을 지금 데리고 지금 이 혼란한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노릇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보내는 신호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일단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하고 까베오 마침 사진도 되게 무서운 몽둥이 들고 있죠.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로드리게스 따로 까베오 따로 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 둘은 알겠는데 얘는 또 뭐니 싶으시죠? 이 양반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라는 국방장관이에요. 아까 이 양반은 내무장관이니까 경찰과 민병대라는 무력수단을 갖고 있죠. 이 양반은 말 그대로 군이에요. 그야말로 제대로 된 무력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군부 실세예요. 이번에 이제 마두로가 기소된 혐의 중에 마약 카르텔 수괴라는 게 있죠. 그 카르텔 델라 로솔로스, 그 태양 솔로스의 카르텔, 태양의 카르텔 뭐 대충 이런 건데 태양파 뭐 햇님파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카르텔이 군부를 기반으로 한 카르텔이라고 돼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양반은 군뿐만이 아니라 마약 업무, 마약이라는 건 뭐예요? 돈줄까지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은 이 양반은 비제도적인 무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 양반은 제도적인 무력과 돈줄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여기는 뭐냐? 그냥 얼굴 마담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는 얘들 셋을 다 합쳐도 권력이 미치는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게릴라라는 변수가 있다. 아까 메르코스를 얘기하면서 잠깐 남미 지도 보여드리면서 남미는 뭐 게릴라 활동에 최적화된 지형이다. 뭐 안데스의 높은 그 산중에 들어가고 아마존의 깊은 밀림에 들어가면 뭐 거기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체게바라는 뭐 딴 동네긴 하지만 그리고 볼리바르가 막 독립운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베네수엘라의 유전지대가 여기 시꺼먼 동네입니다. 시꺼먼 동네가 베네수엘라 유전지대예요. 요 동네들. 근데 이 빨간 동네가 뭐냐? 빨간 동네가 범죄 집단 내지는 게릴라 활동 지역이에요. 이 게릴라가 근데 보통 이제 좌파 게릴라예요. 좌파 게릴라인데 이 빨간 지역하고 까만 지역하고 문제는 붙어 있네. 그럼 여기를 유전을 개발하면은 요 게릴라들이 와가지고 석유를 훔쳐갈 수도 있는. 이게 게릴라 활동이 먹을 거 없으면 그나마 지들끼리 먹을 거 만들기 바빠요. 근데 옆에 먹을 게 있다? 먹을 걸 뺏기 바쁘겠지. 게릴라 활동이 더 바빠져요. 문제는 이 게릴라가 여기가 콜롬비아예요. 여기 이제 안데스 산맥이 여기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코카인 재배 산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콜롬비아 게릴라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관련해서 간밤에 좀 다소 갑작스러운 뉴스 하나가 전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험악하게 싸워왔던 콜롬비아의 그 양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하고 화해를 했다. 데탕트를 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했다. 이거를 두고 국내 언론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딱 통화하고 나와가지고는 아유 트럼프는 친절하십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충격 효과다. 마두로 봤더니 트럼프한테 개기다가 완전히 큰 코 다치는구나. 트럼프한테 개겼다가 죽는 수가 있구나. 형님 그러고 납작 엎드린 거다. 라는 관점이에요. 가능하죠. 그리고 재밌죠. 근데 이게 그런 측면이 물론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뭐냐. 이 소식이 전해진 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페트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요. 근데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뭐라 그랬냐. 자, 내가 저기 콜롬비아의 대통령 구스타포 페트로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한 게 그레이트 아너래요. 영광무지로소이다. 거기다가 심지어 백악관에서 만날 거다. 백악관으로 초청했어요.